안녕하십니까, 윤광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한 2년 걸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한 저한테 이 강의 의뢰가 온 지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4월 달에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가 이게 성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잊어버렸어요. 이제 장성군이 지쳐가지고 이제 끝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진짜래요. 네? 그래서 오늘 오게 되는데 정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이 담당자한테 이제 차 안에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장성군이 굉장히 뭔가 다른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뭘까요? 상대에 대한 배려더라고요. 내가 전국을 이런 지자체들 이런 데 강연도 다니고 기업도 다니고 그러는데 의전이 삼성전자 빼놓고는 최고였어서. 네? 정말이에요. 그 대부분 와서 그냥 오거나 말거나 그냥 오세요 하고 이제 의례적인 어떤 그 조치를 하게 마련인 건데 담당자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나를 맞아주시고 그다음에 자기 고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한 감동 같은 걸 느꼈어요. 그게. 그 내가 장성에 대해서 아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예전에 김병조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배양사 이런 단편적인 경험밖에 없었어요. 그 다행히 나는 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장성을 굉장히 자주 드나든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고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다음에 문화적 전통이 있는 이런 데인지 잘 알고 있죠. 그게. 어쨌든 이 뜻깊은 고장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된 게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얘기도 이제 그 연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그다음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굉장히 내 정체를 궁금해해요.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지?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책도 내고 그다음에 회사에 가서 강연도 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이 조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제 별명이 뭐냐면 콜보이예요. 콜보이. 콜보이는 뭘까요? 전화 한 통 하나 메일 한 통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내 일터가 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좀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더니 나의 지식과 경험을 결국은 세상에 이렇게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새삼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발적인 애국심, 자발적인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지금 때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정작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그다음에 이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 잘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역과 사회와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이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 시대는 지역과 세계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지역일수록 이 세상의 탑과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린 줄 아십니까? 네?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 그림 보면 딱 감이 올 텐데요. 고흐의 그림이에요. 고흐의 그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응? 미술책에서 많이 봤죠. 근데 고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가 고흐 아닐까요? 이 고흐는 생전에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 불행한 사나이의 대표격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조용필의 노래에도 이 고흐가 나옵니다. 양인자 선생이 작사를 한 킬리만자로의 표본에 이 고흐 얘기가 나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로 고흐를 꼽은 거죠. 그게. 고흐라는 사나이도 있는데 내가 힘든들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흐는 유명한데 고흐의 그림을 본 사람은 없어. 예? 여러분 못 보셨잖아. 고흐의 그림을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기절을 합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인간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독일 노이의 피나코텍이라고 하는 미네인에 있는 미술관의 고흐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 해바라기를 그린 거예요.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그림이 얼마나 생생한지 튀어나올 것 같아. 예? 여러분 장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동양화에서 그림을 잘 그렸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기운생동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림의 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튀어나올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그림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고흐의 그림을 보고 기운생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너무나 유명한 화가,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도대체 고흐가 뭐길래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걸까요? 고흐의 이름만 걸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고흐의 고향인 네덜란드에 가면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나 지금 네덜란드 전체가 고흐 갖고 먹고 사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암스테르담에 고흐의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 앞에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갔을 때는 여름이었었는데 아침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표를 구하려고 텐트를 치고 대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그게. 네? 미술관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고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흐가 유명하고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고흐를 그야말로 내세워가지고 미술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올라가고 하는 역할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이미지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고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미친놈. 네? 그죠? 얘 정신이 좀 이상한 애야.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자기 귀도 자르고 해가닥 해가지고 자살을 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전에 화가가 그림을 하나도 못 팔았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평생을 동생한테 빌붙어가지고 살았던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의 기행, 그 다음에 이상한 그 소문, 그 다음에 아주 정상인과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사회 부적격자로의 모습만 우리가 이제 고흐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흐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별로 아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지 지금 100년이 좀 넘었는데 한 130년 정도가 됐는데 고흐의 인기가 점점 이렇게 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흐에 관한 책들이 나와요. 고흐에 관한 영화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고흐에 관한 책을 찾자면 200종이 넘는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 관한 책이 200종이 넘게 지금 우리나라에 출판된 것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흐 책 한 권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고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뭐 이런 이제 이 생각으로 미치면 그 200권이 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이미지는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극단의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는 해요. 뭐 여러분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맨 앞에 보이는 바로 그 그림 때문에 이제 비롯된 거예요. 직접 그 그림을 본 순간에 내가 호기심이 갑자기 확 높아진 거예요. 도대체 고흐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래가지고 고흐의 고향인 암스테르담, 프랑스, 아를 고흐의 흔적이 닿는 지역들을 다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상상을 펼친 거야. 아, 그 그림이 바로 여기서 그린 거구나. 등등등. 이 고흐의 행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고흐가 37살을 살았는데 37년을 살았는데 화가로 활동한 게 딱 10년밖에 안 돼요. 그 10년 전에는 뭘 했을까요? 목사를 하려다가 목사가 잘 안 됐어. 목사라서 너무 불성실했어. 그리고 목사를 하면서 너무 하느님, 예수님 흉내를 낸 거야. 있는 재산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오랄 때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설교도 내용도 시원치 않고 이래가지고 목사직에서 잘려요. 그래가지고 먹고살을 하고 도시로 나와가지고 그림을 파는 일을 잠깐 하는 게 고흐가 화가가 되기 전에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려면 파리로 와야 되는 건데 네덜란드 촌놈이 파리에 이제 입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뭘 배워야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이 고흐가 또 이상한 사람이 나가지고 정규 학교를 다니질 않아요. 다닐 수도 없었고 그래도 독학을 하면서 그림을 배웁니다. 선생이 누굴까요? 그 파리의 많은 미술관에 걸려진 그림들, 선배들의 그림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거기 가가지고 그림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독학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이렇게 터득을 해나갑니다.
근데 10년의 그 화가로서의 기간 동안 한 전반부 8년은 또 좀 시원찮아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고박물관에 가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색채의 연구에 그야말로 온 힘을 다 써요. 응? 색깔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그 색깔이 어떤 효과를 갖는 건가, 이런 거를 그야말로 독학으로 그야말로 방대한 지식을 쌓아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화가로서는 별 볼 일 없었어. 그런데 죽기 2년 전쯤에 뜻을 품고, 이 파리에서는 너무 그림 그리기가 괴로워. 그래서 저 남쪽에 아르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경치도 좋고 아주 화가들이 많이 몰리는 동네니까 좀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르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때 꿈꿨던 게 뭐냐면 공동체를 꿈꿔요. 비슷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화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참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막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듣보잡이었어. 고흐는. 응? 알려지지도 않았어. 뭐 유명한 화가도 아니야. 화가로서의 뭐 상품성이 좋은 것도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런데 그 고흐가 초빙한 화가 중에 유일하게 고갱이라는 화가가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르까지 내려와요. 응? 그래가지고 그 꿈에 그리던 화가 공동체를 아주 미약하게나마 둘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흐와 고갱은 물과 기름처럼 뭔가 화합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로 고갱이라는 사람은 도회지의 증권맨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고흐는 시골에 목사를 했다고 하나 한마디로 촌뜨기에 불과한 그냥 시골 화가였었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달랐어. 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에? 맨날 쌈박질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어. 서로 씹어. 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러면 고갱이, 야, 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서 막 지적질하면서 뭐 이렇게 가면서 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결국은 헤어져요. 응? 그리고 대판 싸워. 그리고 대판 싸운 날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귀를 잘라요. 응? 참 여기까지만 들으면 엽기적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지 귀를 어떻게 지가 잘라 그래. 응? 끔찍하잖아 그게. 그 다음에 잘라진 귀를 갖고 자기가 자주 다니던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여정원한테 그걸 선물로 줘. 그 여정원이 그 잘라진 귀를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정신병원 진술을 지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고흐의 그 스토리예요. 어쨌든 그 아를 사건 이후에 정신병원에 이 강제 입원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그 2년 동안에 엄청난 그림을 그려요. 응? 지금까지 알려진 고흐의 그림이 한 800점에서 900점 된다고 하는데 거의 400~500점 정도를 불과 2년 동안에 다 그립니다. 응? 그래서 고흐의 그림을 직접 보게 되면 고흐의 그림은 하나같이 조그매. 응? 이 조그맣다는 거예요. 크기가.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캔버스 살 돈도 없고 물감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크게 하면 돈 드니까 다 조만조만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간 그 그림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자기 얼굴 그린 거야. 34점의 초상화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죽기 2년 전에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그야말로 자기 완성을 향해서 다가섰던 이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그 화가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대표작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들은 다 그 시기에 그려진 거예요. 죽기 2년 전. 그 다음에 죽음에 임박해서 그린 그림들이 더 좋아. 참 놀라운 화가예요.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쨌든 고흐는 지금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고흐에 관한 영화들, 책들 지금도 나와. 2021년에도 아마 나오고 지금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의 박수를 치지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박수 칠 일도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어요. 이게.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는 고흐의 전시가 열리고 있고 고흐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그 앞에는 되게 이런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예?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2019년에 열려진 고흐의 전시인데 이 전시를 보기 위해서 이 시기가 때가 어떤 줄 아시겠죠? 밤새 기다려서 표를 구하는 시민들의 행렬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접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어? 도대체 고흐가 뭐길래 사람들 잠도 안 자고 어? 이렇게 쌩 난리를 치면서 고흐의 그림을 보고 싶냐는 거죠, 그게. 어쨌든 유명하기 때문에 더 호기심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흐의 유명세 때문인지 고흐의 위대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흐에 대한 관심을 새로 갖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출발이 바로 이 고흐의 초상화 때문이었어요. 어? 아마 유명해서 그렇겠죠. 고흐가 존재가 없었다면 뭘 관심 가질 수도 없었을 텐데 고흐가 옛날에 활동을 했던 아를 지방에 잠시 살았던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아마추어 역사가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흐라는 그런 동질감 때문에 고흐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고흐의 이제 그림들을 쭉 보는데 이 두 그림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퀴즈를 낼 시간이에요. 1889년에 이 그림을 그려서 귀를 자른 다음에 그리고 모자와 옷을 보니까 똑같은 옷이죠. 응? 색깔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야? 같은 시기일 거 아니에요? 뭐 자른 시기가 차이가 날 수가 없을 테니까. 유심히 그림을 두 그림을 보시면 달라진 점, 다른 부분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예? 생각나는 대로 이건 뭐 우리 점수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담뱃대, 예, 그렇죠. 파이프를 하나 물고 있고 배경, 아우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야. 역시 장성에 이런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딴 데 가서 모르니까 다 모르더라고. 핵심은 뭘까요? 파이프야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화가의 그림의 배경이야 위치만 바꾸게 되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붕대가 왼쪽의 붕대는 안에다가 하나를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맨 흔적이 있고 오른쪽 붕대는 그게 없어. 덧댄 흔적이. 발견하셨어요? 응?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고흐가 귀를 잘랐다는데 한 방에 싹 잘랐을까? 조금 남아있을까? 예? 지금 우리 끝났으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 한심한 사람도 다 있다고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 그림 하나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애호가로서 역사학자로서 이제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고흐에 관한 이야기는 진실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공이 뭡니까? 역사학자네요. 그래가지고 아르이라고 하는 고흐가 살았던 동네를 130년 전의 상황을 다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에? 그림에 나왔던 그 장소는 현실의 어디고 그 고흐의 편지에 등장했던 노란 집이 몇 미터 떨어져 있고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할아버지가 몇 명이고 이걸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에 의해서 130년 전에 동네 역사가 다 복원이 됐던 거죠. 그게. 그리고 고흐에 관한 뭐 온갖 이야기들을 다 복원을 해놔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시간이 7년을 걸었어요. 7년 동안을.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정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저 사람 되게 할 일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본따서 그렇게 그와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고흐가 얼마나 좋았으면 고흐에 관한 모든 것이면 다 알고 싶어. 지금 말하는 그 BTS의 아미들과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7년 동안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첫 번째, 고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미친놈. 조현병도 있고 조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정신착란도 있고 이거 뭐 수많은 그 갈래가 있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이 걸렸다고 다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들도 다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아마.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불안한 상태까지를 다 정신병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정신병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흐의 정신병은 뭐냐면 간질 증세에서 정확히 말하면 간질 증세는 요즘에는 치료가 되는 병이잖아요. 발작이 생기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아무런
행동의 제약, 그다음에 어떤 이상한 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간질이잖아요. 이 간질병 환자였어. 그다음에 간질병 환자이자 좀 더 이제 성격이 예민해 가지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미친 사람만 갖고 광기만 갖고 우리가 그림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고흐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누가 만든 것인가를 이 사람이 이제 파헤치기 시작해요. 바로 전기 작가와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들이 한 사람을 왜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고장 무슨 뭐 6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들은 되게 어때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걸 막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과장시키지 않아요? 어? 약간 고생한 거를 엄청 고생했다고 하고, 어? 부상을 한번 당하면 죽다라는 걸로 되고 뭐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 그럴싸하게 보이잖아. 이게 바로 이제 매체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 거죠. 그 사람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상태를 과장을 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고흐는 정말 인복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고흐가 동생 테오라고 하는 그 동생 덕에 먹고 살아요. 응? 평생 지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가난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동생의 지원이 끊기면 이 사람도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한 것도 결국은 경제적 곤궁이 무서워가지고 그때 태호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니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마나님이 자기 형한테 돈 갖다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응? 여러분이라면 그 허용을 하시겠어요?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순간부터 고흐가 심하게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게 이 버나뎃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낸 사실이기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해. 근데 어쨌든 그 동생과 결혼했던 재수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합니다. 에? 훌륭한 일을 해. 그래가지고 고흐의 그림, 시숙이 되는 거죠. 자기 남편의 형의 그 작품들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으로 시집을 가는데 그 자기가 예전에 태호하고 동생과 사이에 난 아들한테 그 그림을 다 관리를 할 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또 훌륭해. 그 그림을 하나도 팔지 않고 본국인 네덜란드에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 고흐의 그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 나라가 이렇게 고흐를 갖고 힘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한 건 결국은 고흐의 조카가 결국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그 세상의 이면에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그건 이제 그 버나뎃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낸 얘기고, 제일 첫 출발은 뭘까요? 고흐의 귀가 과연 잘라졌는데 어떻게 잘라졌을까가 이 사람의 이제 호기심의 출발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귀의 비밀을 밝혀내. 응? 참 또 대단해요. 그 전 세계에 고흐에 관계된 고흐를 치료한 사람이 있느냐고 이제 이 사방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동을 청하게 된 거죠. 미국의 한 그 독지가가 1930년까지 내가 그때 고흐를 치료했던 의사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의료 기록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귀뜸을 해줘요. 이 사실을 알고 대학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왼쪽에 진료 기록을 찾아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버나뎃 머피라고 하는 사람의 추측이 말이죠. 한 번에 싹 자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예리한 면도칼로 잘라도. 그래가지고 귓볼이 조금 남아있었던 거야. 지금 밑에. 응? 그래가지고 그 의사는 어떻게든지 그걸 좀 살려보려고 첫 번에 붕대를 이렇게 덮었고 이렇게 감쌌던 거죠. 그게. 이래가지고 자기를 치료해준 그 의사한테 고흐가 고마움의 표시로 뭐 가난한 화가가 줄 게 뭐 있겠어요. 돈을 줬겠어. 무슨 모르겠어. 또 그림 한 점을 그려가지고 자기를 치료해줬던 레 페릭스라고 하는 젊은 의사한테 그림을 줍니다. 문제는 레 페릭스라고 하는 의사의 반응이야. 레 페릭스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생기잖아. 근데 그 당시에 고흐는 정말 아주 하찮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페릭스레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인사치를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둔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의사의 집에 그 앞마당에 닭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닭. 응?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닭장 그물이 찢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난 게 그 조그만한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닭장 그물을 막는 정도로 선물 받은 그림을 땜빵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치가 된 그림이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수습을 해요. 응? 그래가지고 또 까맣게 잊어버렸어.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그 그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이 이 그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게. 근데 감정된 가격이 얼마? 6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응? 600억 원이나 되는 그림을 받은 의사는 그 가치를 모르고 닭장을 보수하는 데 썼을 정도니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냐 이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의사의 얘기를 들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바보 같은 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어쩜 제가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그래? 조등어 먹네 오는 복도 차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페릭스 레라고 하는 레 페릭스 뭐 이게 우리 이름 바로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뀌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그 의사의 입장이었다면 그 그림을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에? 이게 정말 미친놈의 그림인지 나중에 가치가 있을 건지 소중히 해야 될 건지의 판단이 그때 딱 쓸 것 같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어른들도 계신데 그런 거예요. 지나간 거는 다 선명해. 아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런데 지금과 앞날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불투명해. 희미해. 네? 점쟁이한테서 점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지나간 거는 기가 막히게 막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걸 맞추면 점쟁이가 왜 점쟁이래? 지가 그걸 하지. 네? 지 운명을 지가 개척을 하지. 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600억 원을 줘도 못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젊은 의사가 도대체 좋은 게 뭔지 아름답다는 게 뭔지를 알았다면 그 고흐의 그림을 그렇게 취급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야. 응? 아니 이게 정말 좋다는 확신 들면 아니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막대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뭐가 아름다운지를 아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나도 그걸 갖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좋은 것이 뭔지 아름다운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뭘까? 그걸 이제 신미안이라고 하죠. 볼 줄 아는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신미안은 말 그대로 좋은 게 뭔지 아름다운 게 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눈이라고 한다면 그 신미안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신미안을 갖췄다고 해서 뭐 대단히 좋은 선택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이런 없던 일을 기적으로 만든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게 뭔지 아름다운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적어도 나쁜 것이 뭔지는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단번에 좋은 거나 할 재주는 없어요. 여러분 말처럼 게 쉽지 않다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쁜 걸 안 하면 돼. 나쁜 걸 멀리하면 좋은 게 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나쁜 것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나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적어도 신미안을 갖춘 사람한테는 그게 생긴다는 의미겠죠. 그게. 그럼 이 능력이 있다면 다 갖고 싶어. 응?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눈이 있으면 정말 내 마음대로 판정을 하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다 판단해가지고 내 생활에 선택에 혼동이 없고 실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신면을 다 갖고 싶어. 근데 어떻습니까? 되게 갖고 싶은 것들은 한 방에 우리한테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이게 어려워, 힘들어. 응?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극복하고 난 사람만이 성공의 대열에 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이게 세상 사는 그 진리라고 생각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명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일 효과적인 게 예술과 접하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갖춰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100%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게. 근데 말처럼 또 예술이 쉽지 않아. 굉장히 좀 버겁잖아요. 응? 뭔가 갖고는 싶은데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응? 감히 내가 무슨 예술을 해, 예술을 이해를 해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먹고 살기도 이쁜데 뭐 응?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게 예술적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면을 갖기 위해서 예술이 필요하다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탕딸 신드롬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스탕딸 신드롬이라는 게 뭘까요? 프랑스에 작가가 있었는데 스탕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문호죠. 근데 이분이 피렌체를 가가지고 어느 성당에 가서 로마 시대에 이어진 아주 오래된 성당에 가지고 벽에 그려진 그림과 조각을 보고 그야말로 얼어붙어요. 감동을 해서. 그래가지고 벽에 걸려진 성화, 그림이고 조각일 뿐인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식은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경험을 자기의 책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어요. 넣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림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고향 생각이 나고 뭐 어머니 생각이 나고 이런 거잖아. 이것도 일종의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술적 감동이 너무나 커가지고 내 신체를 막 변화시키는 거야. 심지어는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봤어. 그게. 얼마나 그 강렬한 그 느낌을 줬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전쟁이 나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아요.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지 않더라고. 내 경우에요. 어쨌든 일상의 생활에서는 별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술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턱없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어쨌든 너무나 엄청난 예술품 앞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스탕달 신드롬의 기억이 그런 체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술에 확 빨려들 확률이 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 체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가끔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림을 보고 나 역시 스탕달 신드롬을 받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이 바로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엄청난 그림이었어요. 그다음에 워낙 나라의 보물 같은 그림이니까 그 벨데베레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에 있는데 꽤 큰 공간에 저 구석에 딱 한 점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컴컴한 조명에 조명이 하나 딱 비치는데 황금빛 색채로 장성의 색채가 노란색 아니에요. 황금빛 색채로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그림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나 역시 스탕달 신드롬을 느꼈던 거예요. 이야, 참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 그 체험을 반복하기 위해서 내 목표가 하나 생겨서 죽기 전에 정말 전 세계 가장 유명하다는 미술관 3개 정도는 내가 가봐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라 3개 중에 이미 2개는 내가 갔다 와서 그러니까 하나만 더 가면 돼. 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만 내가 가면 내 1차적인 목표는 해결을 하는 셈이에요. 어쨌든 앞으로도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출발이 다 예술적 감동에서 비롯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술품, 미술품을 본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줄까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봐도 몰라. 설명을 들어도 몰라.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동이 내 감동이라는 법은 없잖아. 근데 자꾸 들여다보면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이 하나씩 들고 오게 됩니다. 현대미술 사람들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만든 건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평소의 주장을 우리가 유심히 듣다 보면 그 그림 역시 다 이해하게 마련인 거죠. 시대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 거죠. 그게. 그리고 다 끄떡끄떡하게 돼. 아 정말 내가 몰라서 미안한데 참 고마워 대단해 수고했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미술품들은 조각이 되건 그림이 되건 뭐 어디에 있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림이 주는 효과는 도대체 뭘까요? 그 그림을 만든 예술가가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저걸 보고 이해를 하거나 못하거나 갸우뚱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술품을 이해하고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이 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뭔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술품이 주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곧 이제 신면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혼자만의 주장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하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미술 시장이 별로 안 돼. 해봐야 별로 뭐 흥행도 안 되고 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서울의 시립미술관이라는 미술관에서 데이빗 호큰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의 전람회를 했어요. 여러분 데이빗 호큰이라고 아십니까? 지금부터 아시도록 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현대를 이야기할 때 데이빗 호크니를 모르면 좀 뜨악해지는 이런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현대를 알려면 데이빗 호크니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뭐 동성애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부자적인 것이 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훌륭한 작가야. 그렇게 모시기 힘든 작가를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데 유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열은 거예요. 기획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데이빗 호크니라는 사람을 몇 명이나 알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만 명이 이 그림을 전을 보러 와요. 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런 볼만한 전시가 생기면 100만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도시가 8개 정도가 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쿄, 오사카, 뭐 나고야, 뭐 후쿠오카 이런 식의 큰 도시에서 이런 계열이 되면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뒤늦었지만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의 미술 전람회가 생겼다는 건 정말 아주 참 놀랄만한 일인 거죠. 그럼 30만 명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한 거예요. 현대미술이 뭐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관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대단한 것들이 많은 게 요즘의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실감이 나세요? 난 그야말로 이제 세계를 막 다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된 그 시기가 좀 오래됐어요. 그게. 이제는 정말 어깨 피고 살만해.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에 가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10대 중에 2대에서 3대가 한국 차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독일을 내서 BMW, 벤츠만 다니는 게 아니고 포르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외국 차 중에 20% 정도가 한국 차라는 거예요. 기아, 현대야. 나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차를 빌리는데요. 기아 소렌토를 빌리는데 벤츠하고 값이 똑같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쪽 입장에서는 수입차니까 비싸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한국의 좀 이상해요. 일본에 가면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는 일본에 가면 볼 게 없어. 반대로 일본 사람이 서울에 오거나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야, 어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실력이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런 힘들이 결국은 다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축적되고 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에 가면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작가 중에 하나가 이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이 이래.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이해가 되면 아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 작품을 한번 보려면 우리가 항상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됐었어. 런던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차비로 들이면 한 300만 원, 500만 원 들이고 이러고 가야 됐던 그 주인공이었어요. 그게. 그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길바닥에 그냥 서 있어. 그것도 공짜야. 그래서 천안 사람들한테 가서 그랬어. 야, 당신들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게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라고 거꾸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천안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냐면 CNN 같은 이 방송에서 한국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될 동네, 가봐야 될 장소로 바로 여기를 쳐요. 옛날에 그 버스 터미널 했던 자리가 신세계 백화점이 됐는데 신세계 백화점 앞이 전부 다 조각공원처럼 돼 있어요. 그게. 그것도 전 세계 최고 탑스타들의 화가,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뭔가를 해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된 건지 이걸 해놓은 사람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인 거죠.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볼 게 없다고 얘기를 해. 배울 게 없다고 얘기를 해. 과연 그게 옳은 얘기일까요? 라떼는 말이야 이제는 안 통해요. 라떼는 없어 이제. 우리가 더 앞서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 그게 미술뿐일까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고 장르가 있고 막 그래요. 그 중에 음악의 최고 단계는, 최고봉은 오페라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들, 이런 게 다 오페라에 등장하는 노래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페라는 되게 이태리 오페라이기가 쉬워요. 아주 쉽고 아주 화려하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90%는 전부 다 이태리 오페라들이에요. 그런데 음악의 섭렵 단계가 좀 퍼지게 되면 독일 오페라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가요. 독일 오페라는 되게 재미가 없어. 지루하고. 보통 오페라를 한번 시작하면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페라를 한번 보려면 정말 아침 단단히 먹고 거기를 가가지고 졸지 않으려고 작심을 하고 보다가 중간에 배가 고파서 중간에 인터미션이 한 번 있어요. 긴 오페라는 한 2번 정도 인터미션을 해. 그건 풀밭에 나와서 와인도 마시고 놀다가 또 들어가서 보고 그래. 그래서 해가 혼할 때 들어가는데 깜깜할 때 밤 12시쯤 돼서 나오는 오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길고 재미없고 지루한 오페라가 음악을 감상하는 쪽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로 이렇게 치는 오페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태리 오페라는 음악을 연극화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면 독일 오페라는 문학을 오페라로 만들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게. 여기는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길은 거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그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바그네리안이라고 하는데 바그너에 미친 사람들, 바그너 광들 이런 식의 의미를 붙여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뭐냐면 바그너 오페라가 벌어지고 있는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축제극장에 가지고 바그너 오리지널 오페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우리는 다 예매하면 다 해결되잖아. 네? 뭐 극장을 가고 무슨 예매를 하면 다 편하게 되잖아요. 아직도 거기는 직접 표를 사고 이런 사회예요. 최근에야 인터넷 예매가 도입이 됐는데 이 공연을 한번 보려고 오페라 극장에 표를 예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13년이 걸리는다는 거예요. 13년. 표 하나 구하는데. 에? 아니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13년씩이나 기다려가지고 저기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면 한 6년 만에 단축한 사람들도 복인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2년 만에 해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갔다 옵니다. 응? 이 사람이 갔다 와. 어떻게 갔다 왔을까요? 오페라 극장 앞에 가지고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양복을 쫙 빼입고 팻말을 하나 붙였어. 한국의 바그네리안인데요. 정말 죽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표 파실 분 파세요. 이거 팻말을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내가 보려고 했으나 그날 병원 예약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다행이네요 하면서 표를 파게 된 거예요. 어? 이래서 그냥 겨우 돌아간 거예요. 어쨌든 생 난리를 쳐가지고 바그너 축제의 극장에 갔던 사람, 이런 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예술 애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멋지게 얘기하면 예술 애호가고 한마디로 예술에 미친 놈 정도가 되겠죠, 그게. 어떤 이런 열정과 정열이 있어야 뭔가 세상에 남들이 하지 않는 좀 더 그 다음의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건 뭐 그렇다고 쳐요. 이건 뭐 제 자랑이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여도 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노력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술 애호가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싼 비행기 표 들이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 난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딴 거 다 제껴놓고 이건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할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축제를 한번 가보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예술 애호가라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많이 보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가지고 그 의미가 결국은 내 삶에 적용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냥 하는 짓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하는 짓을 누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어? 그 깊이를 누가 그걸 알아봐 주겠어요? 그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가지고 싶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 있어야, 야, 저런 게 세상에 있다고 하네? 왜 나는 몰랐지? 아니, 저게 그렇게 좋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극이 없다면 반응도 없어요. 에? 우리의 삶이 루즈한 건 왜 그럴까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 대단한 자극이 있어야 내가 뭐 분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에? 내 동네가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하나 딴 동네에 비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다음 외부의 자극이 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극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극은, 나쁜 자극은 아주 괴로워. 좋은 자극을 봤을 때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힘을 주게 되는 원인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극을 받아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보를 막 습득하게 돼. 가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에? 자극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효과가 결국은 정보라고 하는 형태로 막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지식, 지혜로 바뀔 때 비로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이래야 신비화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근거도 없이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적어도 이런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매우 정확하고 좋은 것에 근거한 어떤 확신이어야만 된다는 거겠죠, 저게. 이런 것들을 예술 애호가로서의 활동들이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 하고 싶어. 아까 했던 얘기예요. 누군들 꼭 갖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다는데.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다는 데 있어. 잘 친해지지 어렵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예술 중에 이제 음악을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정말 그냥 손쉽게 이렇게 듣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은 열과성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는 걸까요? 에? 이 연주가들의 열정, 그 다음에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손에 피가 날 때까지 건반을 두드리고 물집이 터져가지고 굳은 살이 베길 때까지 바이올린의 현줄을 누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만큼을 틀리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몰라. 근데 정작 연주를 한 그 사람은 내가 한 부분을 틀렸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엉엉 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음악을, 열심히 연주한 음악을 듣는 쪽에서 건성으로 듣게 되면 도대체 그건 무슨 일일까요? 그 사람의 생각을,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서 연주한 음악이라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어떤 자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자극이 정보로 바뀌고 정보가 지혜로 바뀌는 그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만나본 세상의 위대한 아티스트들은 전부 다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응? 딴 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요만큼의 양보를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정말 놀라운 감동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연주한 연주를 어떻게 100% 수용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심히 상대의 음악을 귀 기울이고 무엇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것을 딥 리스닝이라고 해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깊게 빠져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몰입이 돼가지고 이 딥 리스닝의 필요를 300년 전에 벌써 유럽 사회에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던 전 세계의 오페라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홀이 바로 이 마그나그라퍼라고 하는 오페라홀이에요. 독일 바이로이트에 있어요. 얼마나 건물이 이쁘고 극장이 이쁜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있을 정도예요. 정말 황홀하다는 게 뭔지 이 공간이 보여져요. 여기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충 할까요? 응? 세계 최고의 멋진 공간에서 왕도 있고 고관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멋진 백작 부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응? 그 다음에 그 연주를 앉아 있는 사람은 대충 들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혼신이 부사서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음악적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3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음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성진은 다 아시죠? 응?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 딴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텔레비에서 사진 나서 하는데 올림픽보다 더 훌륭한 경쟁 자리에 가서 우승을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우리는 또 소홀해. 에? 조성진은 차이콥스키 콩쿠르라는 공부에서 한국인 최초의 우승자가 된 사람이에요. 젊은이가 피아노 하나로 한마디로 세계를 이게 평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쨌든 뿌듯하잖아요. 한국인이 그 어렵다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대의 스타가 될 충분한 자질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조성진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만섭 씨가 하는 FM 시간에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이건 뭐 다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정말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우리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음악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뜨악해져. 요즘에 정말 트로트 열풍 좀 좋기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좀 고만할 때도 되는데 10살 된 애들이 나와가지고 쌩 난리를 치는 거 나는 정말 괴롭더라고. 그게 별로 감흥도 없어. 이제 잘하는 것과 감흥을 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걸 우리 전반적인 문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어쨌든 조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역할을 했으면 그런 어떤 위협을 잃었으면 사랑해 줘야 되는 게 국민의 어떤 도리 아닐까요? 그걸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난 이렇다고 봅니다. 그게. 왜? 궁극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이 성장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다음에 시간을 보내는 어떤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음악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우리보다 서구 사회가 훨씬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일찍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했다는 건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이게. 저 독일 베를린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음향시설이 좋다는 베를린 필하모니 홀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베를린 필하모니 홀의 모습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콘서트 홀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아요? 어때요? 익숙해요? 장성뿐이니까 이해해야 되는 건 노란색. 이것까지는 될지도 몰라. 근데 극장이 뭐 저렇게 생겼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땐 시민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야, 콘서트홀이 좀 폼나게 지어야 되는데 무슨 뭐 서커스탄 천막 같잖아. 이렇게 비난을 받았대. 그런데 이 건물이 왜 생겼을까요?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베르트 폰 캬란이라는 지휘자가 이 베를린필을 운영하러 지휘를 하고 있었을 텐데
당대의 최고의 스타가 클래식 음악의 퇴조를 예측을 합니다. 예상을 해. 앞으로 시대가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될 거야.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구태연한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건 이제 사람을 다 쫓아버리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60년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얘기했을 때 캐리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음악은 보는 것과 같이 듣는 것을 갖게 해줘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상태를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상태까지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빈야드식 콘서토리라는 거예요. 네? 빈야드식 콘서토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연주를 무대를 가보게 되면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대가 있고 내가 가수야. 노래를 하고 무슨 공연을 하고 이래. 객석에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객석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공연을 보거나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전체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생긴 게 구두통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연주홀, 거기다 콘서트를 슈박스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만들기도 편하고 하여간 굉장히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음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내 목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은 크다고 그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린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빵이야. 그래서 콘서트를 가게 되면 비싼 자리가 있고 싼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자리는 싸잖아. 밑에 있는 자리는 40만 원 받고 저 위에 있는 자리는 3만 원 받고 서서 보는 자리는 5천 원에 파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소리가 달라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나는 정말 조성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기대하고 갔는데 자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뭐야라고 했다면 도대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콘서트리 바로 이 빈야드식이라는 거예요. 그 빈야드식은 뭘까요? 프랑스의 와이너리에 가게 되면 와인을 만드는 그 데 가면 이런 구조로 생겼다는 거예요. 공장이 가운데 있고 그 공장 주변에 이렇게 노천극장 마냥 경사지게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난 거, 남쪽에서 난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제 이렇게 수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무대가 가운데 있고 객석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니 직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 형태가 돼야지만 이 빈야드식 콘서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빈야드식 콘서트의 장점은 뭘까요? 음향이 엄청나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막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100명이 막 연주를 해. 왼쪽에 바이올린 파트가 있고 오른쪽에 첼로 파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현악이라는 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 20명이 있는데 한 2명이 대충 해. 이런 게 그 콘서트에서 막 느껴지는 거야. 호흡이 저 사람이 늦어가지고 좀 소리가 이상하네.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게 바로 빈야드식 콘서트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걸 갖고 싶었어. 근데 잘 안 돼. 왜?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야.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냥 지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콘서트는 한 번 만들고 10년, 20년, 30년을 끝없이 보완을 해야지만 그 홀이 갖고 있는 고유한 울림들이 생겨요. 그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성굴에서 이런 콘서트를 하나 짓는데 30년 걸린다고 하면 누가 허가해 줄까요? 응?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못 만드는 거였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날고기란 나라에서도 독일이 벌써 60년대 했던 거를 그 나중에서야 겨우 하나 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웃 일본에도 몇 개가 있고 미국에 몇 개가 있고 정말 한국이 이제 좀 살만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문화 강국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빈야드식 콘서트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쪽팔렸어. 저런 거 하나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 꿈이 2016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롯데 신격호 회장이 그것도 일본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일본에서 살다 온 분이잖아요. 그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이 나라에 남겨둘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콘서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놓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23층짜리 건물을 지면서 이 빈야드식 콘서트를 짓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아무도 몰라.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보실 데 없다고 외국 못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걸 이제 가보는 거야. 야, 정말 이런 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듣는 음악이라는 게 전에 들었던 음악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국격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가 바로 격이 높은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재미가 없었던 음악이 굉장히 재밌게 들리고 관심 있게 변하는 효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을 미술이 되건 음악이 되건 이걸 자꾸 왜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엔이 새로 이제 연령 구분을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응? 아주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이나 나나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게 돼 있어 이제. 응? 응? 100살까지 사는 게 이제 그렇게 축복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정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야 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것이 모두의 관심 아닐까요?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돼? 응? 내가 하는 짓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래서 예술적 감수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게. 여기서 많은 판단 기준과 무엇이 좋은지 아름다움지를 결정하는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늘어난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매우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래식은 너무 어려워요. 나는 뭐 오페라도 뭐 좋다는 거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난 안 될 것 같아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감각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니지.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상 속에 그 아름다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주스를 하나 짜먹는데도 기왕이면 이쁜 거, 응? 내가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도 기왕이면 폼나는 이런 의자. 응? 싸고 좋은 거, 이 세상에 싸고 좋은 의자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다 값만큼 해. 응?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의자를 하나 갖고 내 방에서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멋진 꿈 아니에요? 독일의 젊은이들은 첫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의자를 산다는 거야. 왜? 평생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의자는 최고급을 산다는 거야. 그리고 평생 사랑한대. 참 난 그 좋은 한 예 같아요. 그게. 우리는 과연 그런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상의 사물이, 일상의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충실한 것일수록 어쨌든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큰 게 어렵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게 안 된다면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이겠죠. 그게. 그래서 이런 훈련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나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막 주장하고 다니는데 아주 허망하게도 영어 사전을 뒤져보면 교양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교양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리버럴 아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해해 보자고요. 아트, 예술을 알면 리버럴,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 아니 예술을 아는데 뭐가 자유로워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비한 일을 갖는다는 거. 뭘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 어? 근데 그 근원이 바로 아트에 있다는 거예요. 아트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아름다움을 우리가 파악할 때 그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아름다운지 좋은 건지를 알게 되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매우 명확해진다는 뜻이죠. 그게. 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교양이라는 거예요. 교양이 뭐 엄청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교양이 높아. 교양이 높은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양이 뭘까요? 결국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양이에요. 교양이 높은 개인, 교양이 높은 사회가 결국은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럼 각각의 개인적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교양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게. 이 교양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뭘 하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안 봐도 돼. 예? 뭘 먹을까 네이버 치고 맛집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좋은 걸 스스로 골라갈 수 있는 능력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게 없으니까 항상 누구에 의존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이버 맛집 가보니 다 개떡이 돼 가보니까 내가. 응?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내 옆에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느 집을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뜻이죠. 이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곳곳에 있죠. 곳곳에. 근데 곳곳에 있는데 볼 줄 아는 사람만 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봐도 안 보여. 그렇지 않나요? 우리 동네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맨날 그걸 쓰다듬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집 앞에 있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조금 바꾸는 일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제 대단한 나라예요. 곳곳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정보를 우리가 취합을 하게 되면 자극은 내가 이제 드렸잖아요. 이 자극을 갖고 여러분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정보를 자꾸 이제 구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찾아가 보고 가서 경험해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이런 과정도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놀이가 예술하고 노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한 몇 번 넘겼어요. 심장 수술을 받았고 눈이 실명이 될 뻔해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대개 세 가지 후회를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껄껄껄 하고 죽는데, 예? 세 가지 껄이 뭘까요? 첫 번째, 좀 더 베풀고 살 걸. 내가 너무 야박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용서하고 살 걸.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지. 좀 용서하고 살 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좀 재밌게 살 걸. 이런 후회를 하고 다 죽는데. 예? 근데 왜 세 가지 후회가 남을까요? 나는 평생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살다가 허겁지겁 죽게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내가 허겁지겁 죽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어떤 그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개는 별 자신이 없어. 내가 많이 베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나이가 만났던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재밌게 산 거는 정말 자신 있게 나는 그건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에 나는 그래도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어도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볼 거 다 보고 내가 가볼 때 가보고 세상에 좋다는 게 뭔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억울할 게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그게 별 의미 없는 일처럼 이렇게 보였어. 한가한 사람 같고 아니 뭐 이렇게 여유가 많아서 그러나? 이런 얘기를 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결코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버린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도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들은 되게 다 꼼지락거려야 돼. 어디를 가야 돼. 뭐 번거로운 예약도 해야 돼. 그 다음에 큰맘 먹고 가는데 중간에 차가 막혀서 짜증도 나고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이야. 꿈이 없고 내가 뭐 실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과정이 약간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지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귀차니즘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무리 굳어도 귀차니즘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돼? 열심히 책을 읽고 자극을 받은 다음에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내일부터야. 이런 사람 평생 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신면을 이제 갖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험이 많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 봐야 돼. 경험하지 않는 그 자극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지금 결격 사유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검색만 잘하면 돼. 에?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우습게 알아. 야, 그 네이버 침 다 나오는데 뭐라고 힘들게 해?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절대로 난 그게 좋게 안 보여요. 어쨌든 네이버가 할 수 있어도 내 스스로 축적된 경험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이런 걸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 경험만 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 경험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맥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개인의 능력 아니겠어요? 응? 구슬이 서말도 꿰야지만 보호가 되는 건데 낱개의 경험들이 아무리 많은들 이거를 의미 있게 꿰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정리를 잘하라는 뜻이겠죠. 그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저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쟤는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맥락을 이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 다 끄떡끄떡해서. 아, 나도 이제 해볼까? 그런데 반복해야지만 이 힘이 커져요. 예? 짜장면집에 맛있는 짜장면은 되게 어떤 집입니까? 한 30년 동안 이것만 두드린 사람 짜장면집이 제일 맛있어요. 예? 곰탕도 한 몇십 년 끓인 집이 제일 맛있어. 응?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바로 노하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얻어질까요? 우직하게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난 딴 방법 모르고 이거밖에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응?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건 아는 사람도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고 응? 고치하는 사람도 많고 응? 그래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 밀어버리고 그걸 다 의존하려고 그래. 응? 내 스스로 반복해서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고 있더란 얘기겠죠. 그게. 나는 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면을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게 3번이라고 생각해. 너 그거 평생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평생을 지속할 수 있는 정말 미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정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되게 3번의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해. 나이를 먹으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많이 살아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 응? 그리고 다 하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돼요.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나 때는 말이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과거가 훌륭한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건 앞에서 채워놔야 되는 것이지 옛날 걸 풀어먹을 때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현재를 잘 준비하고 쌓고 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훨씬 더 값진 모습이 아닐까요? 이 힘들이 되게 반복해서 큰 힘이 얻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건 정말 내 살아온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딴 건 별로 안 믿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분이 이 일을 정말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했느냐가 제일 큰 관심이에요. 오래 한 분과 일을 하게 되면 되게 그르치는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심이 돼.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면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인 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호텔의 이제 사장이야.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지? 어떤 컨셉으로 끌어나가지? 이런 문제에 다 닥치게 될 거잖아요. 커피숍을 하나 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를린에 가면은 묵는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근데 호텔 이름이 클레야. 이 클레는 스위스 출신의 화가인데 한 100년 전쯤에 추상화를 만든 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굉장히 그림이 독특해. 에? 모두가 있는 걸 똑같이 그렸을 때 이 사람은 똑같이 안 그리고 한마디로 추상화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이 호텔 주인이 클레의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구에서부터 클레 호텔이니까 클레를 좋아하는 게 드러나죠. 문 열고 들어서 복도를 가게 되면 클레 그림을 그대로 카펫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깔아놨어. 에? 객실의 문은 클레 그림에 주요 등장하는 색깔이야. 그 다음에 방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카텐이 클레의 대표적인 세네치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내가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 그 방 안에서 잠이 오냐 그러더라고. 야, 저 세네치오 저 그림이 방긋 웃고 있는데 내가 빈 방에 혼자 가서 썰랑보다 훨씬 따뜻하던데 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그리고 어쨌든 클레 때문인지 그 주인의 안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습관적으로 이 집을 가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클레를 좋아한다는, 그다음에 클레의 아름다움을 아는 주인이 안목과 취향이 분명해져 가지고 선택이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바뀐 사례라고 봐요. 어? 뭘 어떻게 할까를 막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고민이 없어. 야, 클레 스타일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남들이 해놓은 걸 보면 굉장히 쉬워요. 아, 왜 못해?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호텔 차리면 누굴 찾아가요?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 견적 3개 내주세요. 이래가지고 고르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니겠어요? 그게?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묘한을 갖췄다는 거, 취향과 안목을 갖췄다는 건 뭘까요?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겠죠.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의 삶이 매우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응?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고 안 해요. 응? 어느 동네에 수육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저 황룡강 건너에 어떤 비빔밥집 가자고 하고 매우 구체적인 선택과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나 이제 안 만나요. 아니, 만나봐야 짜증나고 힘든 사람을 왜 만나겠어요? 응?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좋은 것만 끌어들이기도 바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죠.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안목과 취향을 갖췄다는 건 결국은 신미안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을 때 얻어지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 같은 것이죠. 이게. 이래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분명해진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교양의 정의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뭘 해도 이제 난 거리낌이 없어. 왜? 내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혼돈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부러운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예요. 이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동네는 그야말로 작은 동네인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동네 같더라고요. 세상에 멋지긴 다 여기 살아요. 응?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그 공간이에요. 정말 인간이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게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까만 말이 끄는 마차에 딱 타고 내리는 사람도 있어. 봐서. 세상에 좋은 차들은 다 이 앞에 몰려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 지구가 나가야 될 미래가 사람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들이더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고 정말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야,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아마 불가능할 확률 100%인데 짤츠부르크 시민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신미안을 갖추고 신미안 때문에 안목과 취향이 단단해진다면 어쨌든 이러한 선순환의 일이 벌어진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저를 보시면 돼.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콜보이가 왜 괜히 콜보이가 됐겠어요. 내 이야기와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쨌든 이 나라에 많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감히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면 돼. 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즐거움에 그다음에 그 아름다움에 한번 푹 빠져보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보다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이제 끝을 내는데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질문 받아볼까요? 예. 지금 한 5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질문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이 지금 저 온라인상에 지금 온 질문 중에 하나가 장성은 노란색으로 색채 마케팅을 하고 있음. 다른 색과 조화롭게 발전적 지속 가능한 색채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저한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 정읍역까지 나를 데리러 온 장성 군청의 그 직원한테 얼마나 내가 큰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면서 약간 이 색채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불뚝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까 그 비엔나 공항을 얘기한 거예요. 비엔나 공항에 가니까 이 세상에 모두가 잘 아는 클림트의 그림이 걸려 있을 뿐이에요. 근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이제 짐 찾으러 탁 나가면은 벽에 클림트의 그 황금빛 키스 그림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벽에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20-30m가 그냥 그 클림트의 그림만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 황금빛 색채가 얼마나 강렬한지, 비록 이 판넬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 밑에 그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라고 이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정말 그 도시를 다시 보게 돼요. 아, 여기가 클림트의 고향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채가, 보면 클림트가 그 비엔나라고 하는 인상을 아주 그냥 확 올려놓는 거죠. 난 지금도 그 공항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럼 장성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동네는 노란색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노란색 마케팅을 펼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시의 건물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뭐 의자를 노란색으로 하고, 그걸 뭐 이렇게 한마디로 특색을 갖춘다는 것도 아마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동네에서 하는 건 딴 동네에서도 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데 있지 않나요? 마치 벽화가 유행하면 딴 동네에서 다 벽화 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나중에는 뭐 그게 장성인지 장흥인지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나는데 그 다음에 한 대에 다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거는 색채 자체가 아니라 색채가 주는 상징 혹은 문화적 코드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성 출신의 한 화가가, 한 조각가가 노란색을 테마로 정말 대단한 무슨 이 관심을 끌어모으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전국에 정말 쓸만한 이 젊은 아티스트를 모아다가 노란색을 테마로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의 결과들을 갖다가 공론화시키고 광고를 하고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종의 문화 코드를 입히지 않으면 일시적인 이런 행동들은 다 이 단기성에 머물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좀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게. 이 세상에 어떤 도시도 그다음에 어떤 나라도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 자체를 갖고 승부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다고 좀 봐요. 그게.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상위에 어떤 것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을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러면 노란색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데 노란색을 어떻게 칠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노란색을 칠하는데 금박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수성 페인트를 칠할 수도 있는 거고 유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 노란색 색채가 돋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저는 봅니다. 어쨌든 소프트 파워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야만 되는 거죠.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고향을 사랑해요. 이것만 갖고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걸 어떻게? 노란색을 어떻게 전달할래? 무엇으로 전달할래? 그 세련됨을 네가 만들어낼 수는 있어?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얘기를 다시 이제 이 복기를 해보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저 동네에서 램 쿠라스를 불러다가 집을 졌어?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리차드 마이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나마 좀 아이가 깨어있는 지자체가 그래요.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축을 하여간 이 동네에 끌어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건물 짓는 데는 너무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 건물 안에 뭘 채울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정말 잘 되는 데는 어떤 줄 아세요? 그건 민간인들이 해요. 개인들이 하는데요. 저 서울의 보안여관이라고 하는 아주 우습게 보이는 복합문화 공간이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거기 한 300평도 안 되는데 전체 면적이. 그런데 그 안에서 기획을 하는 인원이 11명이에요. 동네 전방에서 11명의 인원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음의 일을 기획하는데 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반대로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건물은 어마무시하게 훌륭한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전문가가 없어. 그리고 왜 좋은 거 안 만들어내냐고 자꾸 옆에서
동료하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훌륭하고 감각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건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게. 색채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게. 물리적 노란색이라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노란색의 의미가 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아마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참 이 장성군에서 하는 이 아카데미가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참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게 다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게. 그리고 이런 자극들이 결국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에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장성도 역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딴 질문 또. 지금 6시가 넘었어요. 6시 2분이 됐네요.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끝내고요. 어쨌든 긴 시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움은 경험하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우리 윤강준 사진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